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혼란스러운 시장을 어떻게 대처할까를 주제로 가지고 오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 권 부장님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좀 포트를 조정을 많이 뭐 하셨나, 좀 파셨나, 혹은 더 사셨나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이미 이제 지난 얘기니까 네.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네. 한 달 전에 이미 빅테크랑 AI 반도체 종목들은 다 비워놨어요. 비워놨다고요? 네, 거의 전량 비워놓은 지금 상황이고. 정말요? 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업데이트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이번 주에 뭐 아무래도 뭐 사실 오늘 내용이랑 좀 약간 연관된 내용이기는 한데 중소형주 쪽으로 확실히 이제 자금이 몰리는 게 예전이랑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빅테크랑 뭐 AI 반도체 종목들이 모든 뭐 되게 오랫동안 뭐 안 좋아지고 막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예전에는 빅테크와 AI만 시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쵸. 이제는 빅테크와 AI도 보고 나머지도 이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이 자금이 이제 한쪽으로만 쏠리다가 이제는 약간 분산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해서 네. 그렇군요. 그럼 참여자 입장에서는 물론 빅테크 종목들만 사셨던 분들은 이게 약간 분산되는 것을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네. 다른 종목 뭐 없을까? 빅테크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은 기회의 장이 마련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뭐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는 했는데 네. 이미 한번 좀 점프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에 뭐 빅테크와 AI 종목들은 지금 쭉 내려왔고 어제 또 반도체도 꽤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뭐 그런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이번 주에 이제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FOMC도 있다 보니까 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돼? 막 이런 좀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뭐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이제 방송을 이제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되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뭐가 좀 약간 추정해서 틀렸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EPS가 예상해서 하회했는데 해고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생각보다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6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거를 제외하고 보면 예상을 상회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회성 비용인데 단기 비용이다. 맞아요. 이거 완전 그냥 한 번 원타임으로 나오는 비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6억 달러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꽤 많이 나오면서 EPS가 예상을 하회를 했고 네. 두 번째는 GP 마진 반등 실패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 GP 마진은 반등을 했는데 차량 GP 마진이 반등을 못했습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GP 마진이 실제 테슬라 주가와 거의 연동돼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GP 마진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어차피 매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 GP 마진만 봐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전체 매출에서 그 차량이 그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 부분이나 다른 쪽이 이제 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좀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GP 마진은 반등을 했는데 차량 GP 마진은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컨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저율로 할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뭐 APR이라고 해가지고 1.99%로 이제 저율로 이제 할부해 주는데 이게 지금 3분기에도 좀 계속 될 것 같다는 코멘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콜을 라이브로 듣다가 그러면 마진이 회복되기가 어렵겠네.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코멘트를 하고 나서 더 이제 주가가 막 하락하더라고요. 실시간을 막 보면서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보택시가 10월 10일로 연기된 거는 뭐 이미 알려진 사항이니까 이건 스킵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로보택시가 중국과 유럽에서 승인 신청을 지금 했대요. 네. 했는데 올해 내에 승인을 기대한다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확정이 아닌 거잖아요. 올해 내 됩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을 못했죠. 네,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되면은 뭐 안 되면 뭐 그쵸. 그러면 이제 실망하구나.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네.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을 좀 본인이 좀 언급을 좀 했고 네. 다섯 번째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내년에 공장 투입한 다음에 내후년에 대량 양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정보다 약간 늦어진 거예요.
원래는 내년 말 정도면 양산해가지고 막 보급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딜레이가 됐죠. 뭐 이외에도 뭐 되게 많아요. 뭐 4680 배터리부터 해서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차치하고 그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이벤트들이 조금씩 밀렸어요. 네. 그리고 실적 반등의 시그널이었던 마진이 어쨌든 반등을 못하면서 좀 주가가 그날 이제 12% 하락하고 뭐 어제는 반등을 또 했죠. 뭐 했는데 뭐 어제는 이제 아담 조나스라는 모건스탠리의 이제 차량 담당하시는 분이 테슬라 이제 탑픽으로 이제 올렸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가 있었어요. EPS 예상 하회한 거 이거 해고로 인한 일회성 비용 네. 요거 빼면 사실상 상회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조금 더 그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보인다라고 네. 하면서 목표가 $310 하면서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로보택시 10월 10일 요 발표 전까지 어쨌든 좀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 뭐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 좀 시기가 좀 약간 딜레이 됐다. 네, 그 정도 저 말씀을 해고로 드리겠습니다. 인한 일회성 비용이 이제 지난 분기에 이제 털고 갈 단기적인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하는데 보니까 최근에 또 채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맞아요. 그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걸까요? 비용 증가 있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채용 진행 중이고 네. 한 800명 정도를 AI와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데 그 해고한 사람들은 어쨌든 1000명대, 몇천 명대이기 때문에 네. 그거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좀 적은 비용이 크진 않다. 네네 비용이 뭐 분명히 뭐 플러스는 되겠죠. 네네. 하지만 뭐 마이너스 된 것보다는 플러스 된 게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로보택시 관련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확실한 테슬라의 이제 불을 뿜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테슬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테슬라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기대가 한풀 살짝 지금 꺾인 지금 상황이고, 한보 후퇴. 네네 한보 후퇴고 10월 10일이면 거의 한 2달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또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공개한다는 거지 이게 상용화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공개를 하는 것만 해도 네. 저희가 공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냥 이게 로보택시입니다 하고 그냥 딱 그 시제품만 하나 보여주면 이제 안 되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며 구현하고 네, 구현할 사업을 거며 어떻게 할지. 언제 어느 국가에서 할 건지를 언급을 그때 해줘야 돼요. 저번처럼 로봇 막 보여주는데 막 뒤에서 움직이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너무 실망할 뒤에서 것 막 같아요. 차 끌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밀고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뭐 금방 갑니다. 예, 금방 가고요. 자, 이어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변동성은 트럼프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부장님은 뭐 어떻게 다른 시그널을 보시고 한 달 전에 미리 좀 종목들을 정리하신 건지. 네, 그 트럼프가 분위기를 바꾼 것도 있지만 네. 그 전에 분위기를 확실히 바꾼 게 있었죠. CPI. CPI. 발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7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요? 그때 이제 발표한 CPI가 처음으로 MOM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2020년도 이 코로나 때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였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중소형주가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특히 뭐 작년 뭐 말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금리 인하 6번, 7번 한다고 막 얘기하면서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막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금리 이제 인하할 거야 하면서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소형주가 오르고 네. 이거를 지금 몇 번을 반복하다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진짜 같다는 생각을 이제 투자자들이 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시그널이 어쨌든 CPI, MOM 기준으로 네. 마이너스가 나온 게 굉장히 좀 결정타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소형주가 급등을 했죠. 근데 급등을 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거의 나스닥하고 러셀 2000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이제 연간 수익률이 붙었는데 이 YTD 이 수익률 갭이 20% 정도까지 벌어졌었어요. 이게 러셀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하나도 못 올랐죠. 못 오른 상황에서 나스닥만 이제 달리다 보니까 거의 갭이 지금 20%나 벌어졌는데 네. 요때 딱 그 CPI 마이너스 나온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지금 상황이 정반대로 딱 바뀌었습니다. 거의 붙었네요. 네, 완전 붙었어요. 어제 러셀이 조금 더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보다는 좀 더 벌어졌어요. 2.몇% 정도 벌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의 지금 붙은 상황이니까 네. 시장에서는 좀 약간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다 뭐 빅테크나 대형 종목에서 돈을 빼가지고 러셀 중소형 종목으로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부는 남겨둬야 되는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고 특히나 이제 뭐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종목, 대형 종목, 뭐 상반기 주도주, 엔비디아,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만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 종목들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 치수 하락은 세 개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 섹터는 뭘까요? IT,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그동안 올랐던 섹터가 맞습니다. 빠진 거다. 네, 네. 경기소비재랑 커뮤니케이션에 빅테크 있고. 지금 다른 건 다 위에 붙어 있어요. 네, 위에 다 올랐어요. 이렇게, 다 예. 플러스예요. 이게 그 기간이 언제냐면 7월 10일이니까 딱 그 CPI 발표할 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차별화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장이 정말 안 좋으면 대부분의 섹터가 다 빠지고 뭐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정도만 이제 버티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상반기 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빠지고 섹터들이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오른 거죠. 네. 여기서 자금 나와갖고 위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이면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정말 나빴으면 정말 네. 다 빠졌어야 그렇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금 섹터 로테이션이 조금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구나. 그 정도로 지금 그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고무적이었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PC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PC는 사실 뭐 제가 막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연주는 이거 더 중시하는데 왜 자주 안 보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니 물론 보죠. 물론 보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에 주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미 CPI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까지 연준만 중요시 CPI 나올 때는 네. 되게 뭐 주가에 이제 영향이 이제 커가지고 왔다 갔다 네네.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PC는 별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CPI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어. PC까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네. 이거는 정말 금리나 강력한 시그널이고 네. 중소형주로 돈이 엄청 몰리겠구나라고 했는데 네. 마이너스는 안 나왔어요.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그냥 예상 수준으로 부합을 했는데 부합하자마자 어떤 어떤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냐면 이거 지난주 러셀. 금요일이거든요. 러셀이에요. 다우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건 노이즈가 좀 껴 있습니다. 네. 그날 3M 실적 아, 발표했잖아요. 3M이 다우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20몇 프로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4% 이상 빼줘야 돼요. 네. 그러면 0.4% 빼면 한 1.2% 되잖아요. 네. 1.2, 1.1, 1%면 그냥 다 비슷하게 올랐는데 네. 러셀이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원래는 많이 빠진 빅테크랑 AI 뭐 반도체 이런 종목으로 사실은 자금이 좀 더 많이 갔어야 됐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네, 많이 안 가고 러셀로 이제 많이 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저는 딱 그렇게 하반기 쓰임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AI와 빅테크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네. 지금은 AI와 빅테크도 투자하고 다른 데에도 투자하니까 자금이 확실히 이제 분산이 될 가능성이 네. 높은 거고 그 중에서 러셀이나 그동안 못 올랐던 사실 다우도 많이 못 오르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의 이제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 나스닥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돌림 정도다. 그러니까 크게 뭐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었다로 보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 반등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네. 시원하게 반등하지도 못했고, 뭐 사실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게 S&P 500의 IT 요 맥스 드로우다운이거든요. 그 고점 대비해가지고 빠진 정도를 이게 나타내는 건데, 거의 10% 정도 빠졌어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네. 그런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2023년, 2024년 통틀어 가지고 거의 맥스 수준까지 지금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좀 반등을 이제 했던 거고, 뭐 금요일 날 이제 반등하고 월요일에도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네. 그렇게 뭐 세게 하지는 못했죠. 뭐 알파벳 정도만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애플 그 학습하는데 뭐 구글 TPU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올랐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 뭐 올해
그러니까 이번 주 실적이 이제 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멀티플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이게 지금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R인데 되게 높아요. 네. 이것도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주가 하락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지금 내려온 거고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수준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지금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크고 그 기대감을 지금 다 땡겨갖고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뭐 바보가 아닌 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EPS가 본격적으로 계속 높아질 거를 예상해서 지금 PER을 미리 좀 땡긴 게 있어요. 보시면 이게 24년 1분기 때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계속 올라요. 네. 이때 잠깐 쉬고 또 올라요. 이게 2023년,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이었는데 이제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시장에서 이제 뭐 미리 선반영을 한 거고 그 선반영이 이제 PER을 거의 뭐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린 지금 상황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빅테크는 이제 실적인데 네. 실적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그렇죠. 이제 실적인데 뭐 이제 뭐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너무 높아요. 맞아요. 너무 높은 상황에서 뭐 저는 제일 우려가 됐던 게 이거였거든요. 제가 막 뭐 한 달 전에 막 뭐 비우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캐펙스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더디면 사실은 이게 너희들 돈 언제 벌? AI로 돈 언제 벌려? 글쎄요. 뭐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사실 AI로 돈 못 벌 줄 알았는데 돈 좀 버네? 우와, 벌기 벌써 벌어?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비용이 너무나 높아졌는데 돈 버는 거는 너무 이제 각도가 이제 맞아요. 가파르지 않으니까 너네 비용 지금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거 돈 너무 빨리 못 버는 거 아니야? 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저는 가장 우려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AI는 메가 트렌드고 네. 전 세계의 모든 가장 큰 기업들이 지금 다 참전할 정도로 이거는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버블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인 거를 본인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 뒤처지면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매출과 이익이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투자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거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를 하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아주 뭐 거의 쐐기를 박았죠. 뭐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딱 제가 우려했던 이 얘기예요. 캐펙스가 캐펙스 대비해 가지고 매출과 이익 성장이 더디면 어떡할까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미 1분기 때 메타 실적을 보면서 확인을 한번 했었죠. 네. 메타가 그때 저기 캐펙스 엄청 투자할 건데 그만큼 매출 조금 더디게 나올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그때 막 20% 빠졌는데 네. 다들 이제 메타버스 2탄 또 생각을 한 거죠. 그쵸. 와 이거 투자 엄청 많이 하는데 돈 언제 벌어? 큰일 났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메타한테만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꽤 많은 기업들한테 적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기대감이 지금 너무 높아서 그래요. 예, 다 AI만 다 기대감을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 네.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 자신 있게 얘기하고 막 부응을 시켜놓고 투자자들한테 아우 기대감 너무 높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기대감을 많이 이제 네. 붐업을 시켰고 네. 투자자들이 이제 호응을 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죠. 네. 될 거야 하면서 어. 했는데 좀 너무 빨리 왔나? 약간 뭐 그런 지금 생각을 이제 좀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 M7 종목 중에서 테슬라와 구글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제 네. 앞으로 5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실적 지금 숫자도 중요하지만 향후 가이던스나 컨코울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되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컨콜에서 네. 딱 그 순다르 피차이의 그 코멘트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훅훅훅훅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컨콜 내용이 좀 중요한데 이번 주에 발표하는 4개 기업의 뭐 좀 약간 실적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일 새벽이죠. 오늘 장 끝나고 내일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저는 결국에 알파벳하고 같은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너희들
돈 언제 벌래? 음. 코파일럿 너 투자 많이 했잖아. 요새 되게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죠? 마소가. 네, 굉장히 지금 조용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아직까지는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파일럿에서 지금 유의미한 매출이 없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알파벳이랑 같은 대답을 하게 되면 네. 알파벳이랑 같은 운명을 받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데 만약에 코파일럿으로 유의미한 매출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콜 내용에서 코파일럿 언제 돈 버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메타는 이제 31일 목요일 새벽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사실 뭐 이미 지난 분기 때 캐펙스 대비해서 AI 매출 더딜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한 대 맞았어요. 이제 예방 주사를 이제 한 대 맞은 건데 미리 맞았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같은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보다는 타격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미 메타는 AI로 돈을 어느 정도는 좀 벌고 있어요. 워낙 예전부터 AI GPU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었고 이미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네. 이거를 그 알고리즘을 많이 이제 좀 그 활용을 해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맞춤형으로 영상이나 이제 피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그 광고주들한테도 맞춤형으로 굉장히 좀 정밀하게 이제 좀 제공을 하는데 AI를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지금 효율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조금 낮지는 않나.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애플은 이제 8월 1일 금요일 이제 새벽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일정 뭐 지연이 됐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9월에서 10월 정도로 연기가 됐고 특히 뭐 개발자들한테는 이미 또 언급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뭐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 시장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폰에 AI 탑재하면서 온 디바이스 AI도 처음 나오는 거고 사실상 소프트웨어로 AI 소프트웨어로 뭔가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첫 번째 좀 시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걸로 탑재로 역대급 교체 수요, 아이폰 교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실적은 생각보다 좀 그래도 괜찮게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8월 1일 그 애플이랑 같이 발표를 하죠.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가장 언급이 없어요. 지금 전자상거래가 지금 전자상거래 실적이 지금 성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는 약간 양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메인 DC는 네. 전자상거래가 지금 마진이 엄청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자상거래 돈을 잘 제대로 못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작년 말인가 그때부터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진도 높아지고 있어서 네. 결국 정리를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다가 메타 때 살짝 바닥을 잡고 애플과 아마존은 그래도 실적 발표가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줄줄이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포인트로 삼아야 될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 구간에서 러셀 2000 지수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올랐고요. 네. 그럼 이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러셀 2000 상승이 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 미국의 중소형주 중에서 러셀 2000을 포함한 뭐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이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 괜찮다고 싶은 애들은 지금 다 인수당하고 있어요. 아, 꽤 오래 전부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에서도 빠지고 뭐 S&P 뭐 600 이런 데도 이제 스몰캡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빠지고 다 그냥 그 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돈을 잘 못 버는 네. 그런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는 결국에는 이익보다는 멀티플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익 좋은 애들은 이미 다 인수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멀티플을 건드릴 만한 그런 요인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OMC 때 파월이 어떤 언급을 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좀 예상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힘든 게 네. 9월 달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100%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파월이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어, 기본 베이스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다들 그걸 기다리고 근데 있고요. 혹시나 음. 조금 안 좋게 안 좋게 얘기한다기보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애매하게. 그쵸. 저희는 여전히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라든지.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때 가도 데이터가 안 나오면은 금리 네. 인하 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이거 거의 파월 빙의를 한 2년 넘게 그 파워 발언을 보고 있으니까 네. 어떤 말을 할지를 알게 돼요.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맞아요. 파월은. 그래서 저는 이번 7월 달에 혹시나 얘기를 안 하고 음. 8월 달에 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네. 그때 혹시 강하게 얘기할까 봐. 아, 그러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재작년 잭슨홀 미팅이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해였거든요. 재작년 네네. 2022년 맞아요. 네네. 저 그때 막 기억나요. 추렁추렁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베어마켓 랠리를 쫙 하다가 네. 제가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때도 포트 관련해가지고 좀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쫙 오르고 정말 거의 뭐 수직으로 거의 그러니까요. 내리꽂았거든요. 네.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아야 할 텐데 왜냐하면 최근에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청문회나 뭐 이런 데서 네. 발언을 할 때 되게 이제 비둘기로 갑자기 변해가지고 맞아요. 시장에서 지금 연준에서 민주당을 지원해주나 정부를 지원해주나 하는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잖아요.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7월 달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더 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약에 주게 되면 저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이제 플러스가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하고 멀티플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움직이는 러셀 2000 지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만약에 7월 달 요번 FOMC 때 별말 없다. 아까 하신 것처럼 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다라고 하면 사실 러셀 2000 지수도 안 좋고 그리고 빅테크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음 모멘텀을 언제로 생각해야 되냐 네.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예요. MBS 발표는 8월 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조금 고생할 박스권에서 이제 고생할 지루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항상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지금 세워놔야 되거든요. A로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B로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긍정적인 회로를 이제 많이 돌렸고 네.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둔 상황에서 불안불안한 지금 상황인데 네. 혹시라도 안 될 경우도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어쨌든 FOMC 요 코멘트에 따라 가지고 정말 러셀과 그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전부 다 안 좋아질지 아니면 한 지수만 좋아질지 두 지수가 다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빅테크 종목들이 깨지는 건 아닌데 조금 지루하다 정도 보시는 거죠. 와, 그렇다고 로스를 간다고 맞아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다 건 눈치를 아니에요. 보면서 이제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 뭔가 확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는. 쉬었다 가는 거죠, 결국에는.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빅테크와 AI 반도체들이 조금 더 쉬어갈 룸은 좀 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1차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정말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발언을 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서의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뭐 러셀만 가는지 네. 뭐 그렇지 않고 다 이제 힘들어지는지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다른 분수령이 될 텐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또 내용이 나오면 시장의 방향성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금 7월 말과 8월 초 네. 그냥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겠네요. 뭐 적극적으로 뭔가 사고 팔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분위기가 혼란스러울 때는 네. 조금 뒤에서 그러니까요. 관망을 하는 것도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계속 전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투를 하다가 뭔가 계속 공격을 했는데 공격이 안 먹혀요.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면 잠깐 해가지고 뒤에서 공격 안 하고 일부 후퇴. 네네 일부 후퇴하고 잠깐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사실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가 휴가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휴가를 많이 가셔가지고 지금 새벽에 다들 어디 가셨거든요. 그럼 지금이 딱 그냥 계속 덮어놓고 휴가 딱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딱 내용들 나오면은 이거 해야겠구나. 이쪽으로 우리 좀 옮겨야겠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뭐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아니 저는 그 한 달 전에 빅테크 네. 종목들을 계속 이제 비중을 많이 줄이셨다라는 게 네.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네. 네, 저도 이거를 다
비워냈다고 하시니까. 예, 하도 비워가지고 네. 예, 고객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답하냐? 무슨 일이냐? 네네, 뭐 무슨 일 있냐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세요? 뭐 말씀드렸죠. 어쨌든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은데 캐펙스 대비해가지고 네. 지금 매출이 지금 안 나오는 구간인데 이거를 좀 정당화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네. 사실상 거의 이제 메인 뭐 이유였죠. 네. 예전에 권동우 부장님하고 방송했을 때 그런 러셀2000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형주 얘기를 네. 했었던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종목을 네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해 주셨는지 까먹었는데, 근데 사실 러셀2000, 그러니까 우리가 S&P 500에 있는 종목들도 파악하기 되게 어려운데 네. 나스닥도 뭐 뒤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모르는 종목이 그쵸. 많고요. 러셀2000은 지금 1위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뭐 사실 그렇게 뭐 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러셀 2000 섹터를 투자한다기보다 네.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화로 10조 원 미만 시가총액 되는 종목들은 네. 다 중소형주로 그냥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중에서 뭐 러셀 2000에 포함되는 애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러셀2000 지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S&P 500이나 나스닥 안에서도 그동안 시총 상위 뭐 5개 종목, 10개 종목이 올랐다면 이제 그 외의 종목을 봐야 한다. 네네,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산업 중에서는 어떤 산업을 가장 좀 탑픽을 보세요? 그런 테크 쪽에서 중소형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른 산업? 그거는 제가 산업으로 접근하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 산업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산업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개별 그래서 종목. 이렇게 완전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크 쪽이나 뭐 산업재나 뭐 금융도 있고 네. 소비재도 많고 네. 네, 다 너무나 좀 다양합니다. 결국에는 예전에는 좀 투자가 그나마 좀 수월했던 게 굵직굵직한 큰 초대형 기업 아니면 뭐 큰 IT 중에서 반도체, 하드웨어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뭐 몇 개만 골라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쉽다라고 하는데 그쪽이 이제 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고르려고 하면 이제부터 이제 완전 개별 종목으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대하는 난이도가 네. 좀 많이 좀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그동안- 시기가 조금 더 혹시나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저한테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2주 뒤에 또 나와주실 거죠? 제가 2주 뒤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 나와주세요. 제가 거의 포트폴리오 지금 제일 민감한 시기에 다다음 주에 일정이 있으시다뇨. 그건 제가 작가님한테 말씀드려서 스케줄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십니다. 자, 권동훈 부장님과의 스케줄은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